네, 안녕하십니까. 21일 화요일 머니플러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발빠르게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 네 가지를 우리 신 기자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란 대통령,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라이시 대통령 강경파입니다. 뭐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애도를 표하고요. 원자재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이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유가 시장인데 오늘 유가는 그렇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갔죠. 원유 선물 가격들 내려갔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분석 기관들이나 보면은 원유 트레이더들이 현재까지는 이번 사고가 지정학적 갈등을 더 추가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 세력에 의해 일어났거나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후임을 맡게 될 부통령 성향을 보더라도 이란 정책이 갑자기 근본적으로 바뀔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에서 그래도 금과 은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과 은의 상승의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금을 갖고 있는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란 때문에 갑자기 오른 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킷코 메탈이라든가 분석 기관들 속에서도 이번 이란 대통령 사망 사고는 그래도 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회피 심리를 더 높였기 때문에 금의 가격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지지하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유 시장에는 뭐 별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유가는 소폭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원유 관련해서는 이제 6월 1일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드론하고 미사일하고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전쟁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의 사망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살펴볼 부분들이 오늘 제가 외신 보면서 그나마 이제 좀 보려고 했던 게 보통 이제 이란의 주변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 드론을 많이 보내거든요. 여전히 지금 드론들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이란의 대통령 사망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 상황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란 내부 사정 보면요. 이란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종교 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고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현재 최고 종교 지도자죠. 이 알리 하미네이의 이 후임으로 꼽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사실은 대통령 자리를 누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라이시 대통령이 갔어야 할 종교 부문 최고 지도자 누가 될 거냐. 그래서 이게 강경파가 안 될 수도 있나? 혹은 그동안의 강경 통치에 조금 신음했던 이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란 국민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외신, 뭐 AP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이 중동 지역 상황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변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들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사고 소식 처음에 이거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니냐, 모사드가 개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악천후가 조금 더 원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외신들 보면 이번 사고 관련해서 이란이 사태 수습 관련해서 미국의 도움을 청했다는 조금 특이한 소식들도 조금 눈에 띄었고 이스라엘 쪽들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여전히 국경 지역에서 혹은 라파 지역에서 분쟁들 이것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망의 배경은 이제 악천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악천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배경은 영원히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서 각각 뛰었고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또 2% 또 뛰었단 말이죠.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이 나오면 우리 한국 TV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가장 핵심 이슈 HBM인데 HBM 생산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 만들려면 웨이퍼를 갖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웨이퍼에서 D램도 나올 수 있고 HBM도 나올 수 있는데 D램이 나오는 것보다 HBM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장 분석 기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트렌드포스의 분석이었고요. 이 올해 선당 공정, 그러니까 첨단 공정에 투입하는 웨이퍼의 35%는 아마 HBM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35%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3대 D램 생산 업체들이 HBM 더 많이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HBM 경우 지금 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수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메모리 업계의 웨이퍼 투입량이 점점 HBM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설명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차세대 HBM으로 꼽히는 HBM3E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드포스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같이 이제 1B 공정을 활용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1A 공정 활용해가지고 2분기 인증 완료하고 올해 중반부터는 HBM 차세대 납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HBM도 역시 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인데 갑자기 인력을 늘리거나 공장 뭐 증설 못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 빼서 더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공정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아까 있는 거 빼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만들던 거 좀 줄어들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모리 D램 쪽에 대해서는 수요는 여전한데 또 하반기엔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날 걸로 트렌드 포스는 봤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D램 공급량이 아마 수율 문제로, HBM의 수율 문제로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 D램 가격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HBM 차세대 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캐파 확대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체들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캐파 제약에 따른 D램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격 측면에서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살펴보실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라고 해서 저는 뭐 서울시의 뭐 장기 뭐 전세주택 뭐 요거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게임 업체 이름입니다. 시프트업이라고. 맞습니다. 상장 준비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시프트업은 이제 게임 원화가, 그러니까 이 예전에 창세기 전 기억하시는 그 올드 게이머 계시면은 반가울 것 같은데, 그때부터 독특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림 그려서 세계적으로 명성 쌓았던 이 김형태 대표가 설립한 게임사입니다. 국내 업체네요. 국내 업체입니다. 올해 6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난 4월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 굉장히 좀 인기를 모았습니다. 캐나다까지 뭐 8개국에서 판매 1위 했고요. 평점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 한 1,700억 원 정도 했었었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달 18일에 일반 청약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데 공모가 희망 범위가 주당 47,000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모가 상단 정도의 공모가가 형성이 되면 공모 예정 금액만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만 봐더라도 국내 상장 게임사 가운데 꽤 큰 펄어비스 시총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넷마블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총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펄어비스까지 시총을 추월할 가능성, 이거 펄을 굉장히 높게 본 모양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시프트업 요 상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관련주 어떤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그 시간의 거래 봤더니 대성창업투자, 대성창투, VC 기업이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성창투, 3% 뭐 암호화폐 가까이. 관련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뭐 암호화폐, 뭐 영화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이 회사가요 시프트업에 초기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리즈 B와 시리즈 C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시리즈 B, 시리즈 C 투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크기 전에 한 50억에서 뭐 수백억 정도의 이 벤처 투자를 미리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분으로 이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대성창투가 이 현재까지 알려진 거 보면은 시프트업 몸값이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이미 투자한 만큼의 원금은 약간 처분을 해서 이제 리스크 없이 투자를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환경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또 본격적으로 시프트업 공모 관련 소식은 다음 달부터 있을 테니까 이 관련한 이 대성창투라든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미리 주목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럽네요. 자, 마지막 이슈는 역시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계속 겪어왔습니다. 두 기업들은 뭐 피말리는 경영권 분쟁하고 있습니다만 관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돼 있는 설인상사, 네. 요거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법원 판단만 보면 이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보다는 고려아연이 좀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고려아연이 같습니다. 계속 지금 주가도 계속 고려아연 달리고 영풍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죠. 고려아연이 올해 들어서 한 8% 정도 올랐고 영풍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같은 업종 안에서 좀 갈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법원이 설인상사 임시주총 승인했는데 이게 고려아연이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통해 가지고 설인상사 안에서 사내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설인상사 관계들 보면요, 이 설인상사는 원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풍과 고려아연 75년 동업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 경영권 자체는 영풍이 쥐고 있지만 지분 관계는 고려아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시 주총하고 나서 경영권까지도 이사진 늘려가지고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게 고려아연의 얘기였고 영풍은 이걸 막고 싶어합니다. 아니 최대 주주가 고려아연이면 고려아연이 설인상사의 경영권 가져오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이제 동업자의 지표로서 오히려 뭐 여러 가지로 영풍에 조금 더 좋은 유통 결정이 있어졌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었고 영풍 쪽에서는 지금 이거 되게 안 좋아하고 있죠. 당연히 영풍은 아마 설인 상사 말고 새로운 유통 상사 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시장에는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의 이 분쟁 소식 계속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우리 머니플러스의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